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부모교육센터의 이동순 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일 듣고 싶고 또 알고 싶은 주제, 아이들의 공부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공부, 스스로 하는 아이 만들기. 자, 아이들에게는 어릴 때 엄마가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왜 해야 합니까? 그럼 탁 떠오른 거, 잘 사라고. 그렇죠? 애가 잘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면 잘 살게 되죠? 잘 산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대기업의 그런 부모의 재산 다툼이나 어려움 때문에 질린 사람들은 모든 걸 훌 떨어버리고 시골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서 불제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기 위해서 한비아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잘 사는 것이 사람마다 틀립니다만은 우리는 막연하게 공부를 시키면 아이가 미래에 선택폭이 넓고 지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학벌이 어떤 받침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하면은 길이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공부를 해서 괜찮은 대학을 와서 괜찮은 기업을 들어가서 하면은 공무원이 되면 또는 전문직이 되면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길이 있어요. 다양한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킵니까? 엄마들은 네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들을 끌고 다닙니다. 매니저가 되어서 운전사가 되어서 대치동으로 끝나면 딱 데리고 그 다음 학원 옮기고 그렇죠?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러죠? 아이를 딱 데리고 합니다. 그 짓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려면 자기 삶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도 밝아야 되고 약석 빨라야 돼요. 그렇죠? 그거 열이면 한 2분 정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 보고 하라면 한 일주일 하다가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가 아이들을 자기 계획에 의해서 끌고 다니는 부모죠. 끌고 다니는 부모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로 교육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 하라 그랬잖아. 공부를 좀 해라. 앉아서 좀 진득하니 해. 숙제 해야지. 치워야지. 할게 안 할게? 숙제하고 가. 앉아. 나오지 말고. 냉장고를 지금 몇 번째 왔다 갔다 한 줄 알아 너? 정신 1도. 네가 자꾸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잔소리는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초등학교 한 중반까지 유효하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착 하면서 하면서 지가 또 소리를 질러버리면 엄마가 끔찍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잔소리도 못해요. 왜? 무서워서. 여차해가지고 사춘기 때 아주 끝장날까 봐. 그렇죠? 이 방법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돈으로 해결하잖아. 돈으로. 학원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이고 뭐 좋다는 데 보내가지고 내가 하면 애하고 싸우니까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노후도 해결 못해. 이제는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오늘 알려드릴 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로 대부분 이 세 가지 방식, 그죠? 엄마 끌고 다니거나 말로 또는 돈으로 해결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될 수가 없어요. 간혹 이 방법에 엄마하고 애가 궁합이 맞아가지고 잘 따라오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야. 엄마 열이면 한 둘 정도 되고 아이도 그렇게 소화를 시킨 아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가 죽어나죠. 요즘 그 TV 프로그램에서 학원의 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나온 프로 다큐들이 참 많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공부가 됩니까? 사실은 안 되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집에 갈 시계를 보고, 그죠? 보내주세요. 그러고 앉아있고. 선생님은 그 엄마들이 포커스를 원하는 것은 아이들의 공부가 아니고 뭐예요? 성적이에요. 그렇죠? 공부하는 습관이 아니고 성적이라고. 성적이 안 나오면 엄마들은 학원을 옮겨버릴 거예요. 그럼 성적을 올리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키워가지고 그 어떻게 잘 찍게끔 요령을 터득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얘들은 학원에 앉아온 애들은 의욕이 없는 애들이야. 벌써 학교에서 한 5시간, 6시까지 지쳐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6교시만 넘어가도 그랬잖아 우리가. 7교시 가도 막 힘들게 듣는데 끝나자마자 학원 와가지고 또 들어? 안 들려. 수업 때 옛날에 1, 2교시, 3교시 듣고 벌써 이렇게 흩어지잖아. 오후는 집중이 안 된다니까. 집중이 되나 특별한 몇 사람만 빼면은 일반적으로는 안 들려. 근데 그걸 밤까지 해.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런 애들 데리고 선생님이 성적을 올려야 된다고. 해결 방법은 단 하나예요.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씩 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워낙에 그 문제에 반복하다가 있으니까 잘 나와요. 그런데 대신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적 오르는데 공부에 대한 부담, 질리는 느낌, 짜증나는 느낌은 똑같이 비례해서 커져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싫다는 느낌은 갈수록 강해진다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풀 때 아이가 즐거움을 느끼겠습니까? 성취감을 느끼겠어요? 없어요. 하원 선생님은 저 문제 풀어왔어? 보자. 이거 풀어했잖아. 근데 채점 다 하나 해주고 해줘요? 그럴 시간 없어요. 다음 문제 200문제 또 꺼내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숙제 또 꺼내주죠. 안 풀었으면 집에 와서 풀어와. 그럼 검사 제대로 합니까? 안 돼요. 또 문제 또 나와요. 애들의 느낌 어떻습니까? 압사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 학원에서 공부가 성적은 조금 올라가지만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입장도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자녀 애들을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그런 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영어 선생이면 영어만 성적 올리면 돼요. 내가 수학 선생이면 수학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든 다른 과목이 어떻든 그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성적에서 문제를 200문제를 풀고 만들어내고 영어 선생은 영어 선생이 풀고 과학 선생이 그렇게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언제나 넘어서고 엄마는 집에 와서 쥐잡듯이 숙제시키는 거. 집에서 또 학습지 또 시키잖아. 그리고 그걸 했니 안 했냐고 아이 실랑이를 만들 때 아이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건 학대예요. 미국 대통령이 뭘 모르고 한국 교육이 좋다고 지금 하시는 거야. 그분이 정말 한국에 와주고 봤다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겁니다. 물론 미국 교육도 여러 가지 개선할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도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감께서 그렇죠?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다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돌 맞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좀 하면은 못하는 거죠. 다 서울에서 학교에서 막 학교를 서울로 세워버리니까
이제는 공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학교도 성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일단 아이들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아이들을 보면은 성적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실력이에요. 영어 점수는 안 나와도 그 아이가 회화를 유창하게 잘한다면 실력이 있는 거죠. 국어는 못하지만 아이가 말하고 표현하고 논술하고 얘기하고 실전에서 강하다면 그 애는 실력이 있는 거죠. 아이가 사회 성적은 못 나오더라도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사회, 그죠? 상식이 많은 거죠. 과학은 못하지만은 집에서 물건을 고치거나 하거나 상황에서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이 높다면 실력이 있는 겁니다. 실과를 못해도 집에서 요리를 잘한다면 아이가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과 성적을 좀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아이가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올 수도 있지. 두 번째, 실력이 있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력은 없어요. 근데 성적은 올라가요. 네 번째, 실력도 안 되고, 글씨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적도 안 나오는 이 네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이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느낌도 강하고 또 어릴 때에 수영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이가 발표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부모가 칭찬을 충분히 해줘서 아이가 나는 잘하면 돼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이가 굳이 1등이 아니고 5등이라도 아이 입장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으면 그 아이는 괜찮은 거죠. 굳이 1등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실력은 높아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에는 아주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는 탁월할 수 있죠. 또 자기가 배우는 공부하는 책들 그죠? 몇 권이나 막 독파해버리면서 아주 풍요로운 어른보다 더 많이 안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들은 실력이 있죠. 얘들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가짜나 보이기도 해요. 도리어 어른들이 뭘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주관과 줏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서 몇 과목은 좋고 몇 과목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대충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실력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얘는 큰 변화가 없어요. 물론 이 아이가 골고루 하면 좋겠지만 얘는 개성대로 키우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하는 길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만 그냥 이렇게 조금씩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아이를 계속해서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끔 좀 도움을 준다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필요성을 느끼면 이 아이는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와서는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IQ만 했어요. 다중지능 아시죠? 그 아이가 운동신경이 강하냐, 예술적인, 그죠? 소리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강하냐, 수학적인 것이 좋냐, 인간관계가 좋냐,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좋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면을 두고 그 사람이 주로 어떤 것이 강한지를 봐서 그것이 강한 유로 직업이나 그죠? 미래 장래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요즘 나오는 것이 다중지능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곳에 맞추어서 부모가 그쪽으로 도와주면 되겠죠. 다중지능 검사를 하거나 그쪽 관련된 일을 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 아이가 발동이 걸리면은 그 관련된 일들을 얘들은 해버릴 겁니다. 역시 아이 속에 들어가 보면 자아 존중감이 대단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성적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흔들리진 않으니까. 그런데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아이들은 바로 3번입니다. 아이의 자아 존중감은 바닥이에요. 부모가 날 산다는 느낌도 약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돈으로 학원을 열심히 보낸 거죠.
그럼 성적은 올라가요. 문제를 몇백 문제씩 푸는데 성적이 왜 안 올라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가 사실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얘들은 100점을 맞죠. 근데 걔를 불러서 물어봐요. 국어책 갖다 놓고 이것에 얘기하는 자, 그 의도가 뭔지 얘기를 해봐라. 말 버벅거려요. 영어 점수 잘 받았는데 자 리스닝 해봐라. 얘기를 해라. 못해요. 실제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은 치면 잘해. 그런데 이런 부모들은 아이의 이것이 안 보여요. 얘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유지가 된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못 놔둬요. 엄마가 불안해서. 왜? 이 엄마들 얘기하면 아이가 하려고 하면 나도 시키죠. 근데 쟤는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안 한다고 부모 입장에서 놔둬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 그러나 무너질 나를 지연시킬 뿐 결국 그 아이가 스카이를 나와도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도 사업하면 다 말아먹을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간에서 애어른처럼 굴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멀쩡해도 첫은 부모가 해주면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 그런데 유지 능력이 없다고. 열등감이 가득하니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실력도 없고 성적도 없다.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의욕이 없어요. 공부할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은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뭐예요? 애 속에 의지가 없다고. 의욕이 없는 아이를 돈으로 해서 잠시 올릴 수 있고 그 돈마저 없으면 애는 망가지겠지만 공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제대로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 동기가 있어야 돼요. 애가 학습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 아이를 끌고 와서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학습 동기는 다르게 말해서 그 아이가 과연 성취하고자 하는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있냐 하는 겁니다. 이 의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은 바로 자아존중감. 우리 계속 얘기하는 자아존중감의 뿌리가 되는 자기 가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기 믿음.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가치, 부모님이 나를 좋아해. 그래서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남들이 날 좋아해. 자, 그 느낌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심리 상태가 되겠어요? 본인을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 좋아하고 막 서로 보려 그래. 보면서 같이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남자들도 날 막 좋아해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날라다녀야지. 아침에 눈을 떠도 한번 살아볼까나, 그죠? 눈을 떠도 재미있고 잠잘 때도 빨리 아침이 왔으면. 왜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날 봐도 왔어요? 네. 왜 또 왔어? 이런 느낌으로 대하면, 내가 그저 그렇게 대하면 더 벗어나서 왜 왔어? 하면서 날 싫어하면 확 위축되죠. 그래서 날 좋아한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사람은 의욕이 일어나요. 관심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스킨십, 또 공감, 또 놀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이 학습 동기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리로 파묻혀요. 제일 만만한 컴퓨터나
게임 속으로 애들이 도피를 해버립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죠? 밤낮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그 게임 속에 있으면서 아이들은 막 분노에 차 있거든요. 그렇게 게임 속에 빠져 있고 공부는 안 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지도 않고 막 등교 거부하고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아이가 부모가 날 사랑한다는 느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컴퓨터도 문제가 안 돼. 늘 컴퓨터를 12시간 잡고 밤낮이 바뀌어도 지금 그건 당장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걸 보면 엄마가 화가 치밀고 머리가 돌아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TV만 계속 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요. 방 청소도 하지도 않아요. 애가 게으름에 아주 1급 게으름병이 걸려 있는 거죠. 나태함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더 중요한 건 내면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동력이, 에너자이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이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당위적인 말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뭐라도 하지. 컴퓨터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뭐가 될래? 방을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안 치웠는데 너는 그 지저분한 곳에서 공부가 되니? 왜 동생하고 싸워? 네가 형이잖아. 형답게 해야지. 좀 아껴서 써. 걸핏하면 게임 사고 뭐 돈이 남아돌아? 하고 당위적인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이 아이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왜? 이것이 없어서 아이는 내가 왜 컴퓨터를 그만둬야 되는데? 왜 내치워야 돼? 왜 치워야 돼? 난 그렇게 살 거거든요. 나 컴퓨터 하는 게 재밌거든. 아, 망쳐? 내가 망칠 거예요. 망치기 살기 놔두세요. 그게 내 인생입니다. 나 안 먹을 거거든. 나 햄버거 먹을 거야. 건강? 아,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왜 그래요? 좋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는.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동력이 없는 거죠. 그때 엄마들은 제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행동은 아이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아이가 게을러가지고 무기력하거나 분노가 치밀거나 그것은 퍼센트 양육의 문제입니다. 100%예요. 그런데 나는 지 아버지를 닮아서 이 집 내력이 그래서 나는 잘나려고 했는데 내가 자식 복이 없어서 저게 원수라서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저래서 라면서 자꾸 아이를 탓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탓하면 잠시 편하겠지만 해결 방안이 없어요. 왜? 애는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 저는 청소년 상담도 하지만 중고등학교 청소년 상담을 해도 그 청소년은 한 번만 만나고 저는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 상담을 계속해요. 청소년 상담을 안 해요. 특히 문제가 심각할수록 그 청소년을 내가 만나질 않습니다. 부모만 만납니다. 왜요? 그 부모가 그 집안의 환경이기 때문에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뀌어요. 그 컴퓨터를 잡기 위해서 있잖아. 시간을 막 조절하고 있잖아. 끄니 뭐 컴퓨터를 갖다 버리니 앞에서 깨니 별별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인터넷 중독 아이들을 위한 캠프에 보내보세요. 그때뿐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그 집에 앉아 있을 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엄마 아빠의 그 싸우는 관계나 그 재미없는 관계나 그 관계 때문에 가슴에 돌을 얹는 느낌을 그 아이가 경험할지도 몰라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내가 콩쥐가 된 느낌이고 엄마가 팥쥐 엄마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니까요. 나는 몰라요. 엄마는 무기력하게 재미없이 그냥 사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산에 가는 게 귀찮아요. 땀 흘릴 걸. 왜 가? 수영장에 가기가 싫어요. 물이 위험한데 왜 들어가? 수영복도 사야 돼. 그것도 다 돈이야. 밖에 나가자. 추워. 감기 걸릴래? 쇼핑이라도 가면 돈 쓴다.
그럼 맛있는 거 먹자. 돈이 남아 도는구나. 밥 먹어. 뭘 해도 엄마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는 에너지가 많은데. 그럼 그런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 무력함을 느껴요. 그런데 엄마는 나의 태도가 무력함을 느껴야 한다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비행 청소년 아이일수록 이게 안 돼 있습니다. 또 반복되네요. 그렇죠? 사자와 소의 우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이는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이것을 내야 된다. 공부는 둘째 문제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똑같습니다. 공부는 지금 급하게 이걸 놓쳐가지고 어떻게 저래가지고 애가 실업계를 갈 수도 몰라. 그래도 그게 급한 게 아니야. 애가 저 다음 전문대를 갈지도 몰라. 그래도 그게 급한 게 아니라니까. 고3 말입이라도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급한 건 이거예요. 급한 건 이겁니다. 이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역시 이걸 다시 만들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앉는 게 귀찮고요. 애를 보면 화만 나고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엄마가. 그럼 또 자기 문제인 거죠. 그럼 엄마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애가 성취 동기 없으니까 학습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서 일단 아이가 공부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만족을 느끼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내가 경험한 게 많은 것이 수업을 배우는데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이 나왔어. 본 게 나왔어.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것 때문에 어떤 관심이 많은데 그 내용이 반복되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쏙 들어와요. 여러분이 애를 안 넣고 이 강의를 들어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아이를 놓고 이 강의를 들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제 강의가 초중학교에 지금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지금 쏙쏙 들어오잖아. 그런데요. 아이가 어릴 때 충분히 뭘 하도록 제발 놔두라는 거죠. 여행도 떠나고 엄마와 같이 마라톤도 해보고 그 마라톤이 42.195km 뛸 필요는 없거든요. 5km, 10km도 많아요. 그 도전도 하고 엄마와 같이 산에도 가보고 있잖아요. 야행도 해보고요. 전국 일주도 해보고 농촌에 가기도 하고 어릴 때라면 할 수만 있다면 시골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죠? 용기를 내면 돼요. 우리 집 전세 주고 한 1억짜리 만들어가지고 1억 만들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야. 양평이든지 가보세요. 그럼 1억짜리 많아. 그래서 거기서 하면 2, 3년 살아보는 거죠. 어차피 평생 못 살 건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자유를 경험해본 어린 시절 경험했다. 그럼 그 아이가 달라지죠. 맞습니까? 네. 아직까지 밥이 나무에서 나온 줄 알고. 다양한 경험. 세 번째, 독서예요. 예. 모든 학습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독서하는 습관을 아이가 길러주면 좋은데 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엄마가 과연 책을 읽는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집에 가면 애 책은 많은데 엄마 책이 없어요. 여선 잡지 말고 당신이 보는 책이 뭐가 있어요? 내가 책을 읽어요. 자, 1년을 끝냈을 때 작년 2009년도에 어떤 책을 읽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분야에 관한 책입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상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1년 전이나 후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애한테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에 대한 개념이 내가 어렵다. 그리고 어릴 때 그래서 엄마들이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죠. 그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어주는데 엄마가 용기가 있으시면 구연 동화를 또 배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재밌게 얘기하면 훨씬 더 와닿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또 엄마가 때로는 밤을 새워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책을 손이 닿는 곳에 있기도 하고 또 유명한 미국에서 한 집안에 박사학위가 12개인가 있는 어떤 집안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 간 날로 정해서 언제나 도서관을 갔대요.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하니까 동생들도 자연히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자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공부하는 습관. 제발 아이들 유치원 때까지는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한글 안 떼고 들어도 돼요. 이때 이 공부 습관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아이가 한 1, 2, 3학년은 하루에 갔다 와서 한 30분 정도를 그날 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거죠. 여유가 나오면 예습을 해도 되지만은 그냥 복습만 해도 돼요. 1, 2, 3학년이 무슨 예습을 합니까? 다시 한 것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럼 그거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날 있던 걸 쭉 읽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안 분위기를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시간에는 모두가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 시간에 막 저쪽에서 TV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게임기 돌아가고 엄마 쿵당딱 하면서 막 요리하고 그러면 애가 안 되죠. 부모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한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은 그죠?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올라가고 중학교 이상 올라갔다? 그럼 하루에 1시간 정도죠. 그러면 사실은 고학년 올라가면 주로 그 공부라는 것이 숙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숙제하고 잠시 복습하고 땡. 그래도 관계없다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 월, 화, 수, 목, 금. 딱 5일만. 토일, 요일은 놀아야 돼요. 토요일 날 애가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되죠. 특히 6학년까지는. 놀아야 돼. 그때 어떤 아이들은 갔다 오자마자 하는 것이 좋은 아이가 있고 한판 놀아야 그게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아이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시간이 되면은 정확하게 무조건 책상에 앉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엄마도 앉으라고. 왜? 처음에는 그 습관을 들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앉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만화책을 읽든 일단 앉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분위기를 하면은 첫째가 그렇게 흘러가면 둘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규적인 공부 습관. 그럼 30분 하고 그 다음은 놀아야죠. 그런데 학원 공부라는 것이 거의 선행학습으로 이루어져요. 학습에서는 선행학습은 특별한 영재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은 사실은 학습 능력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공부는 반복에 의해서 기억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갔다 오자마자 한번 반복하고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반복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습이 되면 3번 반복하죠. 보고 배우고 복습하고 배워. 그러니까 2-3번 반복해 주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오는데 반복하지 않은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고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흘러가 버리지. 근데 학교에서 또 다른 거 또 하죠. 그럼 또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많이는 배웠지만 아이 속에 저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아이가 힘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어떤 분이 아이 피아노 배우면 인성이 좋고 나중에 지가 크면 본인이 크면 피아노 그래도 하나 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하십시오 그랬어요.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달 지내고 나서 그만뒀어요. 하니까 자기가 어릴 때 자기가 피아노를 치지 못한 아픔이 있었어. 우리 집은 피아노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시키려고 한 거야. 나처럼 그런 서러움 당하지 말라고. 그런데 본인이 정작 해보니까 어릴 때 그게 못해가지고 억울함이 있지만 정작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그게 재미있고 좋고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3개월 뒤에 굳이 끝나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이 피아노 시킬 겁니까? 하니까 지가 원하면 하고 본인이 원하면 하고 안 시킬래요 그래요. 왜요? 내 속에 그에 대한 특별함이 사라져 버렸는 거죠. 나는 옷에 대해서 어릴 때 너무 옷이 못 입어가지고 막 예쁜 옷에 현안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애한테 계속 예쁜 옷만 사줘. 비싼 옷만. 그래서 나는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못한 것을 나는 해줬다. 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리어 그놈의 옷 때문에 놀지를 못한다면.
그렇죠? 또 그 스타일도 엄마 스타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 제발 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 예외가 있긴 하죠. 영어가 있긴 해.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에 거지가 있는데요. 거지들이 다 영어를 합니다. 학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데 영어를 거의 회화로 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는 얼굴 표정인데요. 미국에요, 6살짜리 아이들도, 아니에요, 4살짜리 아이들도 생활 영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엄마한테 많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걔들 쓰지는 못해요. 그 거지도 쓰지는 못해요. 말만 되는 거죠. 많이 들으면 걔들이 성문 기본을 안 해도, 성문 정합을 안 해도 하게 돼 있는 거죠. 핵심 많이 듣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겠어요? 학원에 가지고 1시간 딸랑 2시간 딸랑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많이 들으면 돼. 방법, 엄마가 영어를 해라. 그럼 벌써 여러분의 가슴에 돌을 하나 얹죠. 부담스럽잖아.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영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활 영어를 가서 사세요. 단어도 2, 3, 4단을 넘어가지 않는, 해서 아이들이 식사 때, 전화 받을 때, 만날 때 이런 몇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생활 영어죠. 그거를 외워버리세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단어만 해가지고 밑에다가 한글로 써요. I am 뭐 해가지고 그냥 써놓고 그걸 외워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는 그것만 쓰는 거야. 계속 그것만. 그러면 한 달에, 그쵸? 식사에 쓰는 단어는 안 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계속 그거를 들려주게 하라는 거죠. 단어의 좀 부절함은 관계없습니다. 미국 가도 유럽식 영어 쓰는 사람도 있고 켄터키 영어 쓰는 사람, 서부 영어, 동부 영어, 그것도 다 틀려요. 그렇죠? 관계없다고. 그래서 많이 쓰는 것을 듣게 하는 거. 그러면 그 아이가 적어도 영어에 대한 부담스러움이나, 그죠? 거부감은 없어진다고. 그러면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해요. 필요성을 느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거 성문 종합 잡고 기초 잡아줘 애 가르치세요 하면 벌써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영어의 그 힘든 느낌이 금방 생각나면서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릴 때부터 좋은데 그래도 한 7살 때쯤이라도 부모가 쓰고, 애는 안 따라해도 관계없어요. 걔가 거기에 호응을 안 해도 관계없어요. 계속 하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누가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어릴 때 과묵한 엄마들은 애들이 말이 늦어. 들은 게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말을 많이 하고 엄마가 수다스러우면 애들이 말을 빨리 배워요. 그래서 말을 그냥 영어를 많이 하면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렵다면은 그 테이프가 있어, 테이프가. 그죠? 생활력이 있고 그거를 쓴 테이프잖아. 그 테이프를 계속 들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돈 안 드는 방법이에요. 그걸 듣고 그걸 계속 따라하는 거야. 노래 한 곡을 마스터하려고 해도 그 노래를 가수들이 300번 이상은 부른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느낌이 잡히고 감정이 잡히고 이제는 기억까지 넘어가면서 한 곡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어를 빵점 맞아도 관계없어요. 그거를 한 200번을 들어요. 그 다이얼로그 그거를 반복해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CD에다가 그걸 카피해가지고, 그죠? 해놓고 계속 들으게 해. 그럼 여러분 다 해요. 영어의 방법이 그렇잖아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영어 쓰는 방법 뭐예요? 다이얼로그하고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성문 기본 기초 안 잡고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외운 게 쌓이면은 영어가 딱 물미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습관 아시겠죠? 이것만 하면 아이들 공부는 스스로 하는 학습법이 이루어져요. 학원 안 가고 되고 그 돈 여러분 노후 써도 돼요. 학원 스트레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 이상 갔을 때 여기다 또 붙여서 EBS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EBS 그 했잖아요. 그러나 그 공부의 핵심 전에 먼저 뭐예요? 이 자아 존중감. 이거를 키워주라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이가 아무런 의욕이 없고요. 또 등교하기를 거부를 하거든요. 좀 싫어해요. 네. 그럴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네네. 아이가 일단 학습 의욕이 없고 또 등교를 거부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것은 선생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그 선생님의 말이 아이의 귀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것을 자극장벽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벽을 쌓아서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자기 엄마의 관계에서 잔소리나 간섭을 많이 받으면 그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나중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그러니까 그 말에 집중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 말이 그렇게 들었던 그 습관이, 선생님도 어른이잖아요, 엄마처럼. 그럼 어른의 말들은 말이 딱 길어지면은 어릴 때 그 느낌이 탁 되살아나면서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면서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은 학교가 고역이에요. 왜요? 40분씩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수업이 주고받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었을 때는 앉아 있는 걸 잊어버리니까 재밌지만 안 들리는 입장에서는 따분하고 지겹고 몸에 막 조음이 틀리고 그래요. 그거를 하루에 4-5시간 이상씩 해서 몇 달 했다. 왜 학교에 가야 할지 이유가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라면 일단 엄마가 내가 아이에게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주로 내가 아이가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할 거라고, 그런 엄마들은. 듣기 싫은 뭐예요? 잔소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답답해하고 시키고, 그런 말을 누가 듣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커뮤니케이션을 체크해라. 그래서 잔소리를 없애버리고, 그럼 아이의 귀를 일단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에 사람은 귀를 열어요? 칭찬하는 말, 편들어주는 말, 공감하는 말을 듣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칭찬과 공감,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그 아이는 엄마 입장에서는 편들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놈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아이 편을 들어주면 아이가 귀를 열기 시작해요. 그것은 적어도 3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귀가 열어지면은 엄마의 관계가 개선되면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왜 그 아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까? 첫 번째, 자기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싫으면 싫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아이들이 얘를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트러블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공감하거나 풀어가는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때 자꾸 부딪힐 때 아이가 일어나기 싫어하죠. 남의 감정을 못 읽고 자기 입장에 빠져 있다면. 그럼 그 아이의 그 인간관계는 어디서 비롯되었냐? 역시 그것도 아이와 나와의 관계, 아이와 남편과의 관계가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관계는 친구한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배운 모델링을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이 자아 존중감이 바닥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겁내고 무서워해서 엄마 앞에 야단 때 위축되어 있던 그 자기 말하지 못함이 친구의 관계에도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죠. 왕따 당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등교 거부나 학습 부진의 문제에서는 그 학교 선생님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선생님이 35명 아이를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또 그 아이들, 반 아이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엄마가 부탁을 해요.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가 집에서 일단 초등학생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안아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칭찬은
안 받아줍니다. 왜? 놀린다고 받아들이니까. 처음에는 스킨십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통해서 감정을 읽어주고 그리고 조금 힘이 생기고 아이가 엄마가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칭찬도 해주고 그것도 역시 한 3개월 이상이에요. 하면은 어느 순간 학교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등교를 재밌게 즐겁게 합니다. 엄마가 상담자가 되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찾아가도 해결 방법이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